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 아파트 청약 시장 열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리얼하우스가 분석한 11월 전국 민간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6.8대 1로 3개월 연속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이 높던 서울 청약이 11월엔 거의 없었던 데다 경기 외곽과 지방 대단지가 공급됐지만 1대1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국제 금 가격이 내년 말 온스당 4,9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14%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다변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금값 상승 여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은 올해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로 2조 원 정도 벌었지만 서학개미들의 절반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과도한 해외 주식 마케팅을 억제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 같은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다만 올 들어 8월까지 통계여서 그 이후 오른 주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고환율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임시금통위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열렸는데 한은이 그만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쏟아지는 환율 안정 대책, 달러당 1,500원으로 향하는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해외 투자 관련 거래 대금이 많은 키움증권과 토스증권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영업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7개 수출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달러 수요 현황을 직접 챙겼죠. 정부가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환율 상승의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부 우려인데 정부 대책이 통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정말 환율 안정 대책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대통령실까지 총 동원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대통령실도 직접 기업 관계자 불렀고요. 기획재정부 외환 건전성 규제를 완화했는데 주원 본부장님 정말 정부가 좀 너무 다급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렇게 환율이 치솟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 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분명히 취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기재부 쪽은 이제 환율 수급에 좀 방점을 맞췄던 그런 대책들을 많이 내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환율이 또 다시 오르더라고요. 아침에 좀 빠지더니. 이런 대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도 그게 이제 우리 간간히 그동안에 이제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네. 항상 그랬다. 대책이 나왔을 때는 조금 안정되다가 예. 또 며칠 지나면 또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렇다고 또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도 그것도 나쁜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런 거라도 계속 어떻게 일종의 구두 개입이거든요. 이것도 이거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7개 수출 대기업 관계자들 아마 재무 책임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불러서 뭔가 필요한 달러가 언제고 뭐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이런 걸 점검했다는데 그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봤을까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이 있는데 예. 이 기업들이 예전 같으면 달러로 돈을 번 다음에 우리나라로 원화로 다시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갖고 있거나 그거 예. 가지고 뭐 운전 자금이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업들 지금 수출 대기업들에서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당장 내년부터 대미 투자 들어가야 될 기업들입니다. 투자도 많이 해야 네, 될 그러면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대미 투자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부가 하는 투자입니다. 그럼 네. 200억 달러씩 내년에 정부가 투자를 하는데 기업들은 달러가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정부가 그 200억 달러를 다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달러 혹은 달러를 그 당시에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기업들은 요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왜 달러를 안 바꾸고 갖고 있느냐? 향후에 달러가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괜히 원화로 바꿨다가 나중에 달러로 다시 바꾸느니 네. 달러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자라는 생각으로 일종의 네.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달러가 지금 그 통장에서 나와줘야지 조금 달러가 풀리고 네. 그래야지 이제 원화의 지금 하락 압력 같은 것들이 조금 막아질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창구 지도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지금 한국은행도 임시 금통위를 했습니다. 임시 금통위라는 게 긴급하게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우려될 때 또는 충격이 예상될 때 하는 거잖아요. 네. 금리도 아니고 이제 외환 시장 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게 한국은행 임시 금통위. 예, 저도 외환시장 환율 때문에 금통위 하는 거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역시 뭔가를 해야 된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예.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이 사실 뭐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정책이지만 예. 그래도 계속 이렇게 환율이 불안한데 한국은행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네. 다만 임시 금통위에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는 예. 어떤 대안을 마련하든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못 미치죠. 예, 그건 누가 외환시장에. 생각해봐도. 예. 그러나 보여줘야 된다. 예. 한국은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비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련된 이제 많은 금융당국 그다음에 통화정책 당국 그 기관들이 예.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네. 확실한 대책은 없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회사들에 대해서도 워낙에 우리 성학개미들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증권사들이 과도하게 개인들에 대해서 해외 주식 투자 더 많이 하도록 좀 뭐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못하고 있나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서니까 증권회사들도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부 부처 전방위적으로 나오는데 시장은 현재만 보면 환율 좀 꼼짝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 맞습니다. 아까 주원 본부장 말씀처럼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 약간 눌려졌다가 그게 뭐 하루 혹은 예. 반나절 지나면 다시 올라가고 예. 눌려졌다가 올라가고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기조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 즉 원화 약세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원화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근원적인 거고 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은 부분이 근원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건 원화에 대한 수요를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근원적인 주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일인 거죠. 정책적으로. 예,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환율 대책이 뭐 이것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계속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의 해외 투자 관련돼서 뭐 전략적 환해지를 연장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필요한 달러를 넣는데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도 연장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외환시장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그게 정부가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이제 예. 국민연금 이제 보건복지부 관할이니까 예. 그쪽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이 외화가 나갔다 들어오는 게 규모가 너무 큽니다. 예. 근데 우리 서울 외환시장은 우리가 경제 규모가 뭐 10위권, 뭐 12위권 하지만 예. 외환시장 그 출입구가 너무 작아요. 그 말씀은 큰 외화가 한번 확 나가버리면 환율이 그냥 오버슈팅을 해버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뭐 한국은행하고 외환스와프 연장하는 것도 그런 오버슈팅을 좀 막기 위한 그러니까 외환보유고에서 빌리고 대신 외환시장을 안 거치고 나가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근데 예. 이거를 잘 그 정부에서 외환스와프 연장이라든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를 잘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마치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그런 거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외환 환율을 잡겠다. 그러니까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서방수로 보기에는. 예. 투입하겠다. 뭐 이런 거로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설명할 때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네. 계속 지금 이게 정부도 좀 난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은 잘 모르죠. 이게 뭐 외환스와프가 뭔지, 네.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환해지가 뭔지 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가니까 예. 국민이 생각하기에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을 지금 외환시장 안정에 투입해? 예.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해지나 외환수합부는 예. 결국 나중에는 다시 원위치로 우리가 나갔다 하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크게 손실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혹시 그 부분은 우리 허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혹시?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께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데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은 투명한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의 이 전략적 환해지나 이런 것들은 좀 덜 투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 취지를 하셨어요. 왜 덜 투명할 필요가 있다는 해외 거예요? 투자자, 외국 투자자들이 그 룰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환해지가 들어오고 이런 예.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들이 포지션을 조정을 하고 예. 심지어 외국 투자자들이 뭐까지 알고 있냐면 국내에 보건복지부랑 기재부랑 여러 부서 사이에 알력 관계까지도 다 파악하고 알고 있다.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 예, 국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는 정책 처방들이 조금 덜 약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투명성 얘기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뭐 구원투수라든지 소방수로 투입된 건 아니고 그 수익률 훼손까지는 갈지 않는다는 게 이제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거야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정부가 소상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환시장 이 정도 수준 달러당 1,480원 언저리라 그러면 예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거의 외환위기, 금융위기급 수준인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와도. 예,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때 1,480원대 네. 한번 찍었고 네. 그 더 올라가면 이제 외환위기 때 제가 이제 금융회사 이제 그때 취직했을 때가 예. 우리 원달러율이 700원, 8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네. 근데 그때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죠? 괜찮고. 분명히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국민들이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 외환위기 때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줄고 그리고 우리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국가 부도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예. 그러면 이제 왜 우리 국민들도 이제 똑똑합니다 요새 뭐 그럼요. 뭐 SNS에 뭐 이런 경제 관련 네. 뉴스들도 많고요 코너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잠재 의식 속에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금 달러를 사놔라. 달러를 확보하라. 대표님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외환위기를 경험을 했었어요. 예. 그런 트라우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럼 반대로 뭐 일본도 그 내부 사정에 뭐 찬반이 있긴 하지만 일본은 고환율을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본은요. 예. 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왜 즐기지 못할까? 예.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한원 총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고환율은 경기 양극화를 초래한다.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수출 기업들은 떼돈 벌지만 예. 수입 기업들은 이제 손해를 엄청 보고 네. 그게 수출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입 기업은 내수 기업이잖아요. 예.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가 양극화가 되고 예. 결국은 사회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이거죠. 그래서 그 위기감이라는 게 사실 이제 환율 때문에 요새 주유소 가면 갑자기 기름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네, 국제 원유값 떨어지는데 실제 휘발유값 안 그렇죠.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그 주부님들이 장에 가면 우리 식료품이 대부분 수입이라 그죠? 네. 환율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물가 불안 음. 이런 현상들까지 여러모로 겹치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네.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환 위기 트라우마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물가 또는 이 양극화. 특히 물가 하니까 물가 올라가면 피해를 보는 건 정말 양극화. 이 취약계층들이 더 피해를 보니까 이 환율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지금 그 정도 생각하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올 여름에 사실 물가 상승률 자체는 2%대 미만으로 떨어졌었다가요. 예. 지금 다시 2.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물가 목표는 1년에 전년 동월 대비 한 2% 정도로 생각하는 물가가 예.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물가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거 일종의 고속도로로 비유하면 네. 시점 단속 보여드린 거고요. 물가가 지금 2.4%라는 건
시점 단속인 거고요. 예. 사실 소비자들이나 지금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물가는 구간 단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부터 누적된 물가를 지속적으로 올라온 거니까. 보고 계신 걸 테니까 그렇게 예. 보면 사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주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약간만 첨언을 드리면 호주는 네. 자기 나라 통화 호주 달러가 약세면 쾌재를 부른답니다. 호주 달러가 약세면 왜 쾌재를 그런가요? 부른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팔고 있는 철광석이나 알루미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면서 국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예, 싸게 팔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호주가 왜 그렇게 자기들의 통화가 약해지는 걸 좋아할까? 혹은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을까? 제가 보면 뒷면에 아주 단단한 호주 달러가 어떻게 보면 국제 통화이기도 하지만 예. 아주 많은 외환 보유고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IMF 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사실은 외환 보유고가 몇십 배 많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까지 쌓아오는 대외 순자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급성처럼 IMF처럼 급성 질환에 걸려서 우리가 뭐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예.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자산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의 기능을 하는데 네. 이렇게 환율 쪽으로 시작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 결국 부동산을 가진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 또 자산 격차 네.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비 바구니를 먹는 거에 많이 쓰시는 저소득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격차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우려와 부작용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달러당 1,480원 언저리는 정부도 감내하기 어려워서 뭔가 좀 더 낮아지도록 더 오르지 않도록 상승 압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좀 빼기 위해서 금융회사들도 압박하고 외환 건전성 규제도 풀고 국민은행도 조금 눈치를 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달러를 필요로 한 수요 공급 문제일 텐데 그중에 중요한 게 우리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고 또 그 반대해서 외국 투자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면 그 달러 수요가 조정이 될 텐데 지금 외국인과 우리 서학개미들의 이 투자 동향을 보면 이 달러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더 환율이 올라갈 압력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외국에 많이 투자했으니까 많이 달러가 나가는 예. 거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예. 역시 이제 팔고 나서 달러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기가 되게 쉽죠. 예. 그렇게 생각하죠. 첫 번째 서학개미들이 외국에 투자한 거 예. 미장이라 그러죠. 미국 증시에 투자한 거 요새 갑자기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해보시죠. 하죠. 그죠? 예. 오히려 요즘은 좀 줄지도 몰라요. 조금. 좀 몇 달 전에 이렇게. 투자했고 뭐 1년 전에 투자 지금 그렇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엔비디아만 들어갔어도. 그죠? 그게 달러에 지금 수급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죠? 서학개미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순매도를 했다. 예. 그래서 그 자금이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어디 계정에 우리가 어떤 그 지표를 보면 그게 빠져나간지를 알 수 있냐면 예. 외환 보유고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가야 됩니다. 외환 보유액에? 예. 좀 당연하지 풀어야 않겠습니까? 돼요? 또 달러가 빠져나가는데 지금 근데 올해 5월 이후로 네. 이게 11월까지 외환 보유고 통계가 나왔지만 네. 감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평균 매달 한 30에서 40억 달러씩 월력 증가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매도를 많이 했던 그 자금이 일부 미국으로 갔겠지만 네. 매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갔다는 건 아닌 거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다른 어떤 투자 자산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뭐 채권 같은 건 그렇게 그렇죠. 안 팔았을 수도 있어요. 뭐 대기 자금일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장이 좀 빠지길 기다렸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우리 서학개미나 외국인의 투자 동향 이게 그런 소식들이 네. 외환 시장에 그냥 뉴스로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예. 수급 요인에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외환 수요 공급 결국은 가격이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 아까 원화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달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올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내년 한 해 환율이 과연 어떻게 될까? 기업인들, 해외에 유학을 보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내년에 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변수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왜 원화가 약세인지를 좀 볼 필요가 지금 있는 왜, 거죠. 환율이 첫 번째로는 오르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구조적인 수요가 있는데요. 예.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원달러 환율을 연별로 평균을 한번 내보면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다음 해가 1,276원입니다.
1279원이 2009년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다음해입니다. 네. 꽤 높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계속 1,200원대 밑에 있다가 이게 1,200원대로 다시 올라오는 게 2022년입니다. 2022년에 이게 1,292원까지 올라옵니다. 평균 네. 환율이. 근데 2022년 이후로는 계속 올라가요. 1,300원, 그러네요. 1,360원, 올해 지금 1,418원 이렇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예. 생각해 보면 요거는 대미 투자입니다. 대미 미국 투자. 왜냐하면 2022년은 바이든 행정부 2년 차고 예.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가장 많이 한 미국 이외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지금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대미 투자.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내년부터 우리나라 대미 투자 본격적으로 또 200억 달러씩 들어가잖아요. 예.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생깁니다. 요거는 아마 원화의 약세의 지속 요인이 될 가능성이 내년에도 크고요. 정부 200억 달러. 200억 거기에다가 또 기업들 별도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별도로 많을 수 투자해야 있잖아요.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제 구조적으로 원화의 약세 요인이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화가 그나마 숨통을 좀 틀 수 있는 요인을 제가 2개 정도 뽑자면 그래도 연준이 속도의 차이는 지금 견해차가 있지만 금리를 좀 내리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달러가 좀 약세가 되면서 조금 원화 약세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와 예. 최근 들어서 우리가 원화가 약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가 약세인 거에 동조화돼서 물려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일본은행이 네. 금리를 0.25 올렸듯이 향후에 일본의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예.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높고 환율이 너무 지금 엔화가 약세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집니다. 네. 근데 일본은 어떤 나라죠? 인구의 아주 많은 부분이 연금 생활자인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은 물가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본은행이 향후에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엔화의 약세가 구조적으로 좀 시정이 되면서 네. 원화의 약세 같이 물려가던 부분도 조금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네. 원화가 좀 풀릴 수 있는 부분 한 2가지 있고요. 네. 조금 작은 이벤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긍정적인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이벤트는 내년 4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국채 지수 WGBI라고 하는 거에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세계 되면 국채 지수. 네, 그러면 이제 자금들이 선진국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고 예. 들어오면 좀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연기금, 거기다가 기업들과 정부의 대미 투자가 지금 약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이제 원화가 아주 강해지긴 힘든 구조를 만들 것 같고요. 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주원 본부장님 오신다고 그래서 현대에서 얼마 찍었나 보니까 내년 말에 한 1,400원대 초반을 찍으셨더라고요. 현대경주원의 경제원 원달러 환율 전망치가 네, 그리고 제가 글로벌 IB들을 보니까 1,410원에서 지금 20원 사이를 대부분 찍고 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지금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낮아질 거다라는 네.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조적으로 대미 투자 수요에서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반면에 미국이 금리를 낮춰서 달러가 떨어지고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올라가는 것 이런 요인이 작용하면 환율 하락 압력이. 근데 누가 힘이 세냐? 현재로서는 조금 안정되는 쪽 힘이 세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도 1,400 얼마로 전망을 하세요? 1,400원대 초반인데요. 1,400원대 초반? 근데 그게 이제 내년 말쯤이라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아이비들도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1,400원 정도, 1,410원 그 정도 내년 연말 보고 예. 가장 높게 보는 데가 내년 연말에 1,490원. 지금하고 비슷하게. 네, 지금 90원. 그리고 가장 낮게 보는 데가 한 1,290원까지도 보더라고요. 1,290원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있는 건데 예.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허준인 교수님은 약간 긴 호흡에서 예. 말씀하셨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 1분기입니다. 왜요? 1분기? 1월 경상수지는 항상 12월에 비해서 흑자 규모가 확 줄거나 예.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에는요. 예, 그게 교육 구조상에 항상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예. 이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회계 연도가 끝나는 게 12월이 아니고 그때거든요. 예. 그럼 본국으로 송금 수요가 있습니다. 아, 또 달러를 예. 보내는구나. 근데 사실 예. 그건 이제 뭐 1월 경상수지 만약에 뭐 적자가 났다고 치고 뭐 3, 4월에 돈이 빠져나갔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그하지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볼 수가 있어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1,500원 돌파도 또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수도 그때 있다. 가능할 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1분기 환율이 불안해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1년 전체로 본다면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는 쪽에 게, 전반적인 네, 맞습니다.
종합 전망치의 평균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기적으로 정말 그럴까? 지금 원달러원이 1,480원까지 올라오는 때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까지 올라오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그 환율 얘기하면서 일본의 아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엔화가 올라갈 거다는 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이 오랜만에 지금 오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지금 0.75%가 됐는데 이게 뭐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네, 9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0.5가 넘었던 게 95년이 마지막이고요. 예. 그 이후에 지금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간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게 일본이 그렇게 물가를 우려할 정도 지금 국가가 걱정할 정도 물가 수준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되나요? 지금 2%대 후반의 물가 상승률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는 달러 대비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요. 예. 거기다가 시장에 얼마 전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들어오고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예. 돈을 엔화를 또 푸는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에다가 베팅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네. 보면 일본도 사실 우리처럼 수입 물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수입 물가가 밀어 올려지면서 또 물가 전반적으로 지금 밀어 올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은행이 하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향후에 일본은 한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서 문제였던 그런 나라잖아요. 나라죠. 그렇게 봤을 땐 향후에 물가가 2% 이상 수준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서 예. 저희 춘투라고 부르죠. 봄에 임금 협상 보면서 임금이 충분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면 네. 향후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두 차례 더 올라갈 수도 올릴 있다. 수 있고 올릴 그래서 수도 지금 있다. 글로벌 기관들에서 나오는 예. 전망치는 아마 내년 말이 되면 일본 금리가 1%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번 정도의 추가 인상 소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원본부장님께는 이제 외환 시장에서 늘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그동안 싼 엔화를 빌려다가 해외 높은 수익의 자산에 샀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거꾸로 청산이 되면서 이 시장에 좀 충격을 주지 않은 이런 우려도 좀 있던데 지금은 좀 다릅니까? 그런 걱정? 왜냐하면 이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 청산 이슈 같은 게 아마 작년 7월이었나요? 작년에 한번, 그랬습니다. 네. 예상을 깨고 그 일본이 금리 올렸더니 막 뭐 미국부터 해서 예. 주식시장이 블랙 먼데이였죠. 저기 월요일에 충격을 쓴 받았죠. 네. 그러려면 이제 그 엔달러 환율의 변동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예. 이번에 올린다고 계속 한 1, 2주 전부터 계속 경고가 예고를 들어가고 했으니까. 예고가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변하지 않아요. 예.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는 아닐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립금리라 그러죠. 예. 그것까지 가려면 몇 번을 더 올려야 되거든 내년에. 예. 그런 과정에서 한 번쯤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만 지금 엔달러 환율만 딱 놓고 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시장의 충격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은 금리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또 하나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미 연준의 1월 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과연 내릴까 안 내릴까? 물가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지금 연준은 평가할까? 11월 달 물가 지표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시장에서? 그 미국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CPI 기준으로 보면 한 2.8에서 3% 정도, 2%대 후반 물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물이 절반이나 남았냐, 절반밖에 안 남았냐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조금 뒤로 미뤄두고 오히려 지금은 서서히 둔화하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분간은 좀 금리가 인하하는 모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전반적으로 생각한 것 같고요. 네. 이번 12월에 FOMC에서 결과적으로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는 그 굉장히 신망받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예.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불을 좀 지피면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네. 12월에 나온 연준의 점도표상으로 보면 내년에 한 번 정도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한 번. 네, 한 번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한 2번 정도 인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3.25 정도 상단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 5월에 이제 파월 의장 임기고 그리고 파월 의장은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 들어오는 거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뭐 파월 의장 임기 말이나 아니면 임기 이후에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1월은 한번 쉬어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하는 금통위가 1월 중순에 있죠. 우리도 금리를 좀 어떻게 할까요? 좀 낮출 수 있을까요? 낮춰야 될까요? 저번에 한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될 타임이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적인데. 그러니까 뭐 채권 시장이 아주 충격을 받았죠. 이 시장의 어떤 그 서베이, 그러니까 설문조사, 그런 서베이를 보면 내년 3분기까지는 지금 금리 수준을 동결할 거라는 시각이 우세해요. 내년 3분기까지요?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4분기에 한 번 정도 떨어뜨릴 거라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그게 계속 가다가 27년에는 상승 기조로 돌아선다. 27년에? 그런 전망에 기조한다면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채권 투자자들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겠네요. 이게. 금리를 동결을 이제 상당히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올리기 전에. 그럴 때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시장 금리가. 그래서 채권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 전망과 향후 대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은행 예금의 원금 보장과 증권 투자 상품의 수익성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종합투자계좌 IMA가 출시됐습니다. 첫날에 벌써 2천억 원 넘는 자금이 들어오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IMA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처럼 새로운 상품이 증권회사에 나왔네요. IMA 종합투자계좌라는데 이게 뭡니까? 은행의 원금 보장 또 고수익 다 가능하다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품이에요? 이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가능해? 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오해도 많은 또 상품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일단 자기 자본 8조 원 넘는 종투사들을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이제 예탁금, 그러니까 고객이 투자한 금액의 70%를 기업 금융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를 기업 금융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원금 보장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원금 보장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금 보장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고 있는 예탁금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 그냥 종투사에, 그러니까 증권사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그 원금을 증권사에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증권회사에서요? 네. 그 증권회사 만일 부도난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못 받는 거네요, 원금을. 맞습니다. 부도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대형 이제 종투사들이 이제 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투사가 무너지진 않겠죠. 그래서 증권회사가 무너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원금 보장형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이제는 얘기를 하죠.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뭔가요? 자기들이 이제 종투사가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장 수익률은 아닙니다. 보장은 아니고. 네, 보장은 아니고 이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서 4%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 수수로
4%가 나오고 네. 예를 들어서 뭐 4%까지는 이제는 고객에게 100% 돌려주는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잡는 게 기준 수익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보통은 이번에 이제 한투에서 나왔던 상품 보니까 4%로 잡았더라고요. 기준 수익률을요? 네, 기준 수익률을. 그래서 이거는 보장 수익 아닙니다. 이거 꼭 오해 말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4%가 4%를 내걸었다고 하는데 정말 4%더 이상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운영하다 보니까 뭐 한 1% 실적 내고 네. 실력이 좀 달려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1%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가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이 강조한 거를 좀 시청자들은 꼭 머리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할 때. 뭐 금액 한도나 또 누가 가입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건? 이게 이제는 종투사마다 증권사마다 이제 가입 상품들이 이제는 속속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예. 이제 한투에서 나왔던 1호 상품, IMA 1호 상품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핵심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네. 2년 만기로 나왔고 기준 수익률이 이제 4%, 그다음에 네. 최소 100만 원에 1인당 한도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중도 해지 불가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준 수익률 4%, 연 4%거든요. 연 4%. 네, 그러니까 2년 만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2년 보니까 만기, 네. 단위로 치면 이제 뭐 산술적으로 보면 8% 예. 이렇게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예. 최소 가입 금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고 네. 대신에 한도가 없습니다. 그냥 100만 원 이상만 아. 네, 계속적으로 투자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판매 기간은 18일부터 이제 23일까지고요. 네. 2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만기가 2년 만기니까 27년 12월 24일에 이제 만기일이 돌아와요. 네. 이때 이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때 돈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 그러니까 폐쇄형으로 이제는 이번에 상품이 나왔거든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 뺄 수가 없어요. 다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돌아가시면 뺄 수는 있겠죠. 네. 네, 상속 이슈가 있으면은 네. 예외로 되어 있고 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돈을 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기준 수익률 4%가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4%까지는 고객에게 돌려주지만 네. 예를 들어서 6%가 나왔어요. 그러면 추가 2%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종투사가 증권사가 성과 보수로 6대4 비율로 갖고 갑니다. 아, 증권회사가 40%를 가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4% 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네, 좀 많이 갖고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6%의 이제 수익이 나왔다. 예. 원래는 약속했던 건 이제 4%니까 그 네. 기준 수익률을 제시했던 건 4%예요. 그러면 2%가 이제 초과가 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는 6대4 비율이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2%에서 6. 60%. 예, 그렇죠. 2%. 그러면은 2 곱하기 6.2. 6이니까 1.2%. 그러네요. 그럼 내가 기준 수익률 연 4%니까 5.2%의 이제는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계산을 해보면.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적 수익률이 실당 수익률이 이렇게 이제는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는 보시면 되겠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야 이거 6대4, 40% 이거 많이 네. 뛰어간다. 너무 많이 뛰어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많이 뛰어가는데 네. 그런 이유가 원금 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런 상품이 없었잖아요. 예. 투자 상품인데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예. 그러다 보니 일단은 성과 수수료가 좀 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 수익률 예를 들면 지금 한투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한 4% 정도 이상은 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기준 수익률 4%로 제시했고 네. 넘는 거는 60%는 고객, 40%는 증권사에 가져가는데 네. 4%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자산 운용을 잘 해야 될 텐데 네. 운용 조건이 아까 기업금융의 70%라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 70%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금융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좀 운용 수수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용 수수료요? 수수료도 0.6%. 아, 운용 수수료. 좀 셉니다 이것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이게 좀 높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일단 운용 수수료도 이제 체크를 해드렸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보니까 이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폐쇄형 상품이라고 말씀드렸고 폐쇄형. 자율 상품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기업금융에 투자하는 건데 예, 기업금융. 기업금융은 보통 이제 회사채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굴려야 되기 때문에 아. 회사채 중심에다가 예. 아니면은 이제는 투자
투자인데 이제는 대출 쪽으로 아마 이제 좀 돈이 쓰이겠죠. 대출을요? 기업들에게 안전한 예. 기업들에게 대출 형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메자닌 그러니까 메자닌 상품 그러니까 뭐 전환사채라든지 네.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든지 예. 이렇게 조금 이런 쪽으로 메자닌 상품으로 좀 돌릴 것 같은 그런 그래요? 식으로 해서 금융 상품으로 돌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좀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서 기업금융,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제 대출을 하는 형태로 해서 뭔가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조금 확대하자는 취지가 바로 자산운용의 70%를 기업금융으로 써라, 운용하라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이 될지 아니면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걸 70% 이상 기업금융.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이제는 새로운 기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특히 대표적으로 뭐 AI 산업이겠죠. 예. 이런 기업의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고객이 예탁금을 넣는다 그러면 대부분이 사실상 은행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70%는 무조건 이제 기업형 금융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직접적인 돈이 흐를 수 있는 구조 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채권 상품 위주로 이제 아마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안전하게 이제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일단 처음 상품 출시했기 때문에 먼저는 조금 안전하게 운용을 하겠지만 또 추가로 계속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고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하는 그런 형의 상품이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품들이 나온 거 보니까 일단 지금 한투에서 1호 상품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계획을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 더 어때요? 공격적인 아마 상품이 나올 것으로 봐요. 그래요? 지금 같은 나온 게 이제 약간 안정형 상품입니다. 일반형이라고 해서 안정형 상품 좀 나온 건데 예. 이제는 좀 안정형, 일반형, 그다음에 투자형 요 세 가지로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요? IMA가.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는 투자형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뭐 지금 모니터링 해보면 연 6% 기준 수익률이 예. 아니면 막 8%막 이런 것까지도 지금 내놓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기대를 높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 수익률을 첫 상품의 경우에는 연 4%로 제시했지만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 배당형이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과연 내 자산을 내가 투자했을 때 어떻게 굴려가고 있나 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걸 공개나 정보를 공시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건 정부가 의무적으로 꼼꼼하게 공시를 하라라고 이제 아예 정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면 네. 상품 속에서에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그 상품 속에서의 이거는 사실상 원금 보장형이지 네. 원금에 대해서 예탁 보험으로 이제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다라고 예. 이제는 고지가 되어 있을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수수료 부분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운용 수수료, 그다음에 성과 보수 수수료가 얼마가 책정이 되는지도 이제 상품 속에서에 나와 있을 거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용 보고서를 매 분기별 1회 이상 내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운영 보고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업 금융으로 들어가는데 기업 금융에도 많을 거 아닙니까? 뭐 네. PF 대출에 투자가 되는 건지 회사채를 사는 건지 아니면 대출해 주는 건지 네. 이렇게 다양한 어디에 내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지를 이제는 네. 이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용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나서 예. 물론 뭐 지금 1호 상품 같은 경우는 2년 만기다 보니까 2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분기 나오니까 그거 매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기왕에 분기별 운영 보고서를 꼼꼼히 공개하라고 했는데 제발 증권회사들 공개할 때 알기 쉽게 너무 깨알같이 복잡해서 종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걸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내주는데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러니까 요번에야말로 정말 고객 입장에서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에 아까 1호 상품이 한 투였고요. 또 이 허가를 받은 이 종합투자계좌 IMA 계좌를 틀 수 있는 곳이
또 미래인가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종투사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한투라든지 아니면은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조만간 상품이 나오는데 야, 그러면 어느 정도 기금을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예탁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예, 지금 보면은 사실상 이게 자기 자본의 300%까지거든요. 발행어음 플러스 IMA 다 합쳐서 자기 자본의 300%. 그러면은 3배까지. 예, 요거를 이제 조사해 본다 그러면 예. 한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한 12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발행어음이 한 18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미 팔렸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추가로 할 이제 수 있는 게 한 10조 원 정도 돼요. 10조. 예, 나머지 한 10조 원 정도는 운영하고 요번에 1호 상품은 딱 1조까지만 받습니다. 아, 요번에요? 예, 1조? 요번 1호 상품은 1조까지고 지금 2천억 원 정도가 이미 모집이 된 상태고 예. 2,200억 원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기 자본이 한 10조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되고요. 예. 여기 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8조 3천억 원 정도 지금 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한 수십조 원까지 여력이 좀 있어요. 여기는. 그러네요. 그래서 여력이 있다 보니까 수십조 원까지는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꽤 많은 자금이 몰릴 수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 자료를 봤더니 예. 정부는 한 90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시장 파이를. 그렇게 여기 두 회사만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회사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보면 한 90조 원 시장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꽤 큰 시장이다. 그럼 지금 한투 말씀해 주신 미래에 이어서 또 다른 증권회사 할 때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정부는 이 IMA 계좌를 실제적으로 더 많이 통용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기업 금융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민펀드 150조 원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성장펀드요. 네, 국민성장펀드. 요거 말고 이렇게 운영해야지만 또 벤처기업이나 예. 아니면은 이제 성장 기업들에 대한 자금이 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도 이 IMA 계좌가 활성화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은행에 있던 자금이 증권사로 이렇게 옮겨가는 뭐 머니무브가 좀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부분적으로? 왜 예. 그러냐면 이제 고객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는 이게 은행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는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상 실적 배당형. 네, 실적 네. 배당형이잖아요. 운용 수수도 들고 성과 수수도 들어가요. 성과 보수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수수료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세금 부분입니다. 세금 어떻게 돼요? 네, 참. 세금 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거 예. 15.4%의 배당의 원천 징수가 돼요. 15.3으로. 근데 네. 문제가 아시겠지만은 배당 이자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종합과세.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최고 세율 45%. 그렇죠. 49.5% 49.5%. 지방세까지 다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으면 돈이 많이 굴릴수록 내가 이제는 이게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면 실적 배당이 이게 갑자기 그러네요. 예, 종합금융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제 부분 예. 세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래서 예. ISA 계좌랑 완전히 좀 다르죠. 사실 네. 그거는 이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그래서 예. 지금 그래서 정부가 네. 이것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IMA가 지금 이제 뭐 세제 혜택이 없다 보니까 예. 야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지금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주면 완전 머니부부가 좀 일어날 일어날 수 가능성이 있고 있는데 현재는 200만 원까지는 2천만 원까지 이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네, 그렇죠. 하고 그 이후는 15.4%의 이제는 분리과세로 이제는 해당이 되고 예.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세로 가기 때문에 네. 아마 자산 많으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선을 보인 증권회사의 종합투자계좌 IMA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나섰죠. 수출 기업들에도 과도하게 달러를 쥐고 있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외환 시장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480원이 다시 뚫릴 기세입니다.
그만큼 달러 수요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강한 거죠. 경제 성장률, 금리 등 달러의 수요와 공급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이 절실합니다. 부동산도 외환 시장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